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데요.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특별 공급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출산 가구에게 유리한 신생아 특별 공급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예민해지거나 스스로도 이해 못할 행동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들은 자아고갈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데요. 평소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자제력을 잃을 때가 많아서 걱정이 된다면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며 실무 작업에 착수했어요. 네, 오늘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날입니다. 어제 근데 급작스럽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와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면담에서 본인이 중재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여당이 의정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원칙 대응이라든가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 정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들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이 윤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직후에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윤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튼 게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게 뭔가 큰 돌을 던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그래서 면허 정지 기간을 기존에 3개월이었잖아요. 이거를 한 달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행정처분을 완전히 면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줄여주거나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실이 경계를 하는 건 형평성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노조라든가 일반 자영업자분들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영업정지를 받잖아요. 이럴 때 이제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의사에게만 관대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면 역풍을 우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에서 물러나는 순간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던 게 그거잖아요. 전임 정부.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의사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또 물러나는 순간 원칙을 무너뜨리면 또다시 의료계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더 확고해진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진행을 하되 좀 한 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의사 면허는 유지가 되는 거라서 정지됐다가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월 면허 정지를 준 것도 별다른 실질적 효력이 없던 걸 생각하면 이게 좀 유의미한 변화, 방침인지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 본래 대규모 사직을 예고했었잖아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났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를 줄여주거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증원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거는 고수를 하고 있는 건데, 전국 의대교수협회는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증원 철회에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덧붙였고요.
그 외래 진료 축소도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이 너무 피로가 누적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 52시간 근무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반응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응답도 엇갈리고 있어요. 뭐 일부 의대 교수들은 대화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또 이제 강경 모드인 부분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다. 또 정원 배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강경론,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의료농단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국정조사 요구하겠다고도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의협 회장 선거 기간인데 누가 될지도 또 봐야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라는 뜻을 또 밝히고 있어요. 선처는 할 수 있어도 아예 없던 일이 되면 앞으로도 이런 고질적 진료 거부 행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안과 의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의료 공백에 따른 과로사가 아닌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경에 이 부산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안과 의사가 자택교통 사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최근에 한 달가량 응급수술 등에 자주 투입이 되고 업무 과정에 그 과중에 시달렸다는 제보가 잇따랐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고 동료들 제보에 따르면 최근에 그 야간 응급수술에도 많이 들어갔고 거의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또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 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 의사사회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고요. 지금 주말 사이에 갑자기 여당과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움직였고 또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대 교수가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에 이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분석해보고 육아휴직급여 인상의 필요성, 효과를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육아휴직급여가 그 육아휴직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80%만큼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상한선도 있어서 이게 15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것저것 떼고 하면 실제로 받아드는 돈이 상한선으로 갔을 때 최대 112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37만 5천 원은 사후지급금 들어가서 복직하고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데 그 112만 5천 원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망설이는 건 돈이라는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출산 가구 아빠들은 육아휴직 쓰기 어려운 이유, 망설이는 이유를 40%가 소득 감소를 꼽았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대답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직장 분위기. 이 대답이 47.5%였거든요. 결국에 우선적인 건 기업과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들어오는 돈, 가계 경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요인이라는 건데요. 정부는 그래서 육아휴직급의 상한선을 높이고 복직 후에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 파격적인 권고안을 내놨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육아휴직 망설이는 것 중에 기업 문화라는 것이 하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왔더니 나는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네. 배제되고 그런 민원이 쏟아졌는데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자리 비우고 돌아오면 승진 시에 진짜 밀려나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자들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우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무평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을 권고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돌아온 공무원에게는 휴직 전에 일할 때 당시에 부여받은 근무평정 점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거나 네. 우 이상의 높은 평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육아휴직 전에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공무원이라면 휴직 기간 중에도 이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에 포함을 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육아휴직 공무원이 복귀를 하면 일정한 조건과 비율 안에서 승진 우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라는 권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이 나오자마자 또 다른 불만이 다른 데서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비운 동안 또 그걸 메꾸려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밀리는 것이냐. 어쨌든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우대를 육아휴직자를 우대를 넣어준다면 남아서 일하던 사람들이 밀리는 것이냐. 애 없는 게 죄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일단 권익위 권고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또 부처별로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부터 나왔습니다. 유럽은 우리와 달리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과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도 좀 참고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이게 방금 전에도 당장 이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것도 당장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우리 사회가 항상 적용을 하는 게 공무원 먼저 들어가고 아니면 기업 자율적으로 대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소기업에선 어렵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돌아가는데 그거는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구분 없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우리도 좀 보자라는 건데 OECD 국가 중에 대다수가 그 출산휴가 급여 자격 기준을 따질 때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직장에 속해 있느냐, 직장 가입자냐 이게 중요해서 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같은 경우는 다 배제가 되는 건데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모성휴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휴업하는 동안에는 직장인하고 똑같이 출생수당, 육아수당을 받습니다. 스웨덴은 더 나아가서 그 건강보험 가입돼 있는 모든 노동자, 실업자에다가 구직자, 학생들까지도 모든 부모가 최소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비경제 활동 인구나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2019년부터 뭐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뭐 급여 받을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이때 가족 도움을 받거나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직장인이 중심이다. 특히나 육아휴직 급여는 직장인 가입자에 더욱 한정이 돼 있어서 그 특수 형태 특고 노동자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지금 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막상 육아휴직 급여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일례로 저도 특고 형태인데 네. 그 세금은 또 이 고용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떼거든요. 그렇지만 쉬면 이걸 할 수가 출산휴가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뭐 어떤 지원금도 팍팍 늘려준다 하고 뭐 육아휴직 급여 혜택도 늘린다고는 하지만 막상 기반 자체가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그대로 있다라는 지적인 거고요.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 속에 일시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 오늘부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 회의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을 하고요. 그래서 이종섭 호주 대사뿐만이 아니라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종섭 대사가 한국에 일시 귀국한 게 정부회의 참석한다고 이것 때문에 네.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면에서 공관장의 통상적 업무 관행과는 다르다라는 의문이 나오는 건데 이종섭 대사가 21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회의는 오늘 25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이게 공무귀국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회의 기간이고 그리고 덧붙여봤자 회의 전후로 하루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 시작일보다 나흘이나 앞서 들어온 것이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외국에 오래 나가 있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개인적 사유를 또 미리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앞당겨서 들어오기에는 이종섭 대사가 부임한 지 11일 만이 여기 있고요. 또 호주에서 그만큼 부임하자마자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라서 어떤 이 대사의 경우에는 또 그 사정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회의라고 지금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종섭 대사 위한 급조된 행사가 아니냐라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건데
오늘 시작되는데 이게 구체적 일정도 장소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그동안 화상으로 열리던 회의인데 대면으로 열리면서 공관장들이 국내로 소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산협력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불러서 회의를 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조기 귀국을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정부가 주 몽골 대사를 1년 3개월 만에 교체를 했고 그래서 기존 대사였던 김종구 주 몽골 대사가 그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체가 돼요. 왜냐하면 공관장 임기가 통상 3년 가량인 걸 고려를 하면 임명된 지 15개월 만에 교체가 되면서 조기 교체가 되는데 갑자기 주 몽골 대사가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이걸 두고 민주당이 이종섭 호주 대사랑 붕어빵이다. 똑같기 때문에 그 김종구 대사가 사퇴를 한 것처럼 이종섭 대사도 당장 해임하라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공수처가 정치 공작을 펴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과거에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것과 다른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종섭 대사는 오랫동안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 마치 수사가 임박했다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이 뉴스를 듣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7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현지 시각 24일 AFP 통신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사망자 수는 137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에는 어린이도 3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방수사위원회는 또 사망자 중에 62구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 이슬람 순위파 극단 조직 무장 세력인 IS와 연계된 통신사 아마크가 그 당시 장면이라면서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90초 분량 영상인데 4명 테러범이 나오지만 모두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가 됐고 그런데 이제 콘서트홀 바닥에 시신이 보이고 막 선혈이 낭자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당국은 이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얼마 후에 IS가 우리가 배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배우를 두고 IS는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IS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연일 이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와 푸틴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국내 안보 소홀 비판에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크라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책동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탓을 돌리면서 강력히 보복하겠다라는 의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격도 감행했다면서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는 러시아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것도 또 미국하고 러시아와의 그런 기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네. IS는 본인들이 이번 테러 배후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면서 이게 전쟁 확대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렇게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로서는 사실 푸틴 대통령이 이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재선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국민들이 지금 그 안전보장에 대해서 뭔가 이번 테러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았다. 이건 외부적인 적이 감행한 일이다 하면서 책임론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러시아 국민들 상대로 독려할 수 있고 그렇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대다수입니다. 자, 이제 총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8일부터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거를 총괄하는 여야 대표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는 28일부터 이제 이 기간부터는 유세차를 동원을 할 수 있고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고 그런 만큼 각 정당은 정말 마지막 사활을 거르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오늘은 후보 등록 후에 맞이하는 첫 평일 월요일이거든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역시 여당 현재 위기감은 수도권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의도로 가서 첫 출근길 인사를 돌고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을 돌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남 일대로 가서 낙동강 벨트에서 인사를 돕니다. 여야는 역시 정권 심판론, 거대 여당 심판론 띄우면서 치열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수락에서 노원교사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1차로는 추돌 사고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역시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황은 오늘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양산 부근에서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남사진휴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경산 부근 3차로에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에서 부평, 더 가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혼잡한데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더 가서는 동선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는 가운데 호보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차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게 있다면 뭘까요? 아마 입시제도와 청약제도가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청약제도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항목만 14가지나 돼서요. 꼼꼼히 공부를 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데요.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청약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청약제도 변경 항목이 14가지나 된다고 했는데요. 예.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일단 뭐 근래 들어서 이렇게 많이 바뀐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14가지나 돼서 이걸 사실 다 외운다는 건 좀 불가능하고, 제가 큰 틀의 이제 방향을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은 한 번 더 뭐 인터넷이나 뭐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4가지 개편의 가장 큰 특징, 포괄하는 특징은 결혼과 출산한 가구에게 이익을 준다. 이익을 많이 늘렸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 가구나 뭐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결혼 출산 가구인지 뭐 1인 가구인지 따라서 당연히 찬반과 유불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의 틀은 그렇게 잡혔고, 뭐 최근에 뭐 저출생 뉴스 워낙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라도 출생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틀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뭐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14가지나 되니까요. 좀 그룹을 나눠보면 청약을 준비할 때 적용되는 제도가 바뀐 게 있고요. 그러니까 청약 네. 준비라는 것은 청약 통장을 만들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특정 단지를 염두에 두고 청약을 신청할 때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준비할 때 바뀌는 것부터 보면은 청약 통장은 갖고 계세요? 그럼요. 언제 만드셨어요? 저는 한 24살? 당연히 성인이 된 뒤로 네. 만드셨죠. 저도 성인이 된 뒤로 만들었는데 저희 늦은 겁니다.
보통 진짜 이걸 준비 많이 하는 분들은 미성년자 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19세 미만,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 혹은 초등학생 때 만들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2년 24회까지만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늘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 60회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만 14살 될 때 청약통장을 엄마든 아빠든 자기 자녀 명의로 열어주고 60회를 10만 원씩 꼬박꼬박 다 넣으면 그 60회가 다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청약 가점제잖아요. 그래서 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여서 예전에는 2년치만 일종의 선행학습을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5년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부동산 청약에 관심 있는 청약통장 조기 교육의 기회가 더 길어졌다. 그래서 만 19세로 예를 들면 중2부터 꼬박꼬박 채우면 5년 다 인정되는 거고요. 물론 이 5년이 띄엄띄엄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살 때 자녀가 3살 때 통장을 개설해서 띄엄띄엄 60회만 채워도 60회는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2년이었다가 이제는 5년으로 늘어났다. 이게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개설하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약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금이나 그다음에 적금을 들면 그런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네.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쵸. 그런데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아하실 겁니다. 청약통장은 사실 정부가 만든 정책형 상품인데 그게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은행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돈은 은행에 넣지만 은행은 그냥 거쳐만 가는 겁니다. 그 돈은 정부한테 가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예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주택사업하라는 기금의 재원으로 쓰이고요. 그게 주로 이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정부가 한다든지 이런 정부의 종잣돈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부가 워낙에 그 공공형 주택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뭐 노후주택 개선 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금을 채우려고 어릴 때부터라도 청약통장을 많이 만드세요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여서 개인에게는 청약통장 조기 교육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기금을 더 쌓을 계기를 만들려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만든다는 건 사실 결국에는 부모가 그 돈을 다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유 있는 집이 좀 더 혜택을 받게 된다는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실 뭐 고등학생이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알바해서 넣는 사람도 뭐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고 결국은 엄마 아빠가 넣어주는 건데 그럼 매달 10만 원씩 뭐 크다면 크다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그 돈을 넣어줄 수 있는 자산의 힘이나 그런 데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만 좀 가능한 혜택이어서 나중에 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주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가점이 더 벌어지니까 네. 그건 나중에 가면 좀 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배우자의 청약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하면 청약은 보통 1순위는 세대주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아내가 세대주라고 해볼게요. 지금은 남편의 청약 통장 기간을 아내 거에 합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굉장히 오래 들었어도 남편이 세대주가 아니면 이건 그냥 허공에 붕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결혼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청약 네. 가점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신혼부부 혜택을 늦게 받으려고. 근데 앞으로는 세대주인 아내가 청약을 할 때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의 청약통장의 절반을 합쳐줍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10년을 가입을 했다면 5년 가입한 만큼을 아내에게 점수를 더해주니까 사실 앞으로는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게 좋죠. 그래야 그러네요. 배우자 상대방의 청약통장 기간을 제가 50%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치열한 청약통장에서는 1, 2점이 그럼요. 당락을 가리기 중요하죠.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고 혼인신고를 이제 서두르는 게 더 맞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럼 이제 예전에는 뭐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들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혼인신고를 좀 빨리 하는 게 낫겠네요. 그게 훨씬 더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약 준비 단계의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청약을 신청할 때 달라지는 대표적인 항목은 뭔가요? 아까도 이제 제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예전에는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 남편은 단 한 번도 청약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미혼인 시절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랬다가 네. 지금은 그 주택을 팔고 무주택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예전에는 이 아내가 그 배우자 상대방의 당첨 이력도 다른 상대방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종의 마치 전과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혼 결혼하기 전에 청약 당첨받았어 이런 부부싸움의 계기가 됐던 건데 이게 뭐 취지는 이제 보통 이게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네.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때 그래도 부부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라는 취지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던 건데 좀 이상합니다. 정서적으로 약간 좀 거부감이 들고 약간 네. 연좌제 논란도 있고요. 전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배우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설사 결혼 상대방이 배우자 상대방이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앞으로는 그걸 따지지 않고 특별 공급할 때 따지지 않고 모두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거예요? 전면적인 건 아니고 네. 이제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 할 때만 이제 그걸 따지지 않는 거고 네. 일반 공급일 땐 민간의 민영 공급일 땐 여전히 그걸 이제 따지긴 하는데 대부분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게 결국은 특별공급에서 많이 싸웠거든요. 특히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배제해 주는 거니까 거기서는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든 없든 이제는 공정한 조건에서 그냥 점수로 싸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결혼한 부부가 이제는 미혼자보다는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게 또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게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다가 당첨되면 둘 다 취소해버리는 맞아요. 페널티를 줬는데 앞으로는 둘 다 청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운 좋게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당첨자가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정말 시분초까지 똑같이 접수를 했다면 부부가 연장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막혀있던 부부 동시 청약이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네. 정말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면 두 분 다 청약 통장이 있다면 부부 다 넣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1인 가구는 카드가 한 장인데 2인 가구는 그러니까 부부는 카드가 두 장이 되는 거니까 기회가 어쨌든 일단 더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부부가 더 유리해지는 그러니까 결혼 가구에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변화죠 이게. 그럼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또 어떤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제일 큰 게요. 이제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여기서 말하는 신생아는 이제 만 2살 이하인데 신생아 특별 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그러니까 이게 민간 분양일 때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공공 분양일 때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쉽게 말해서 어쨌든 신생아를 둔 가구가 더 당첨받기 편하게 신생아가 있는 가구만 따로 추려서 제한적인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생아 네. 특별 공급이고 그 분양 공고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만 24개월이 안 된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는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끼리만 특별공급 신청을 넣어서 거기서 점수를 따지는 거죠.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 워낙 저출생이다 보니까 신생아 만 2살 이하의 신생아 있는 가구만 따로 추리면 경쟁자가 확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앞으로 분양한 단지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가족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족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어쨌든 정부가 그러게요. 그러라고 이런 정책을 하는 거니까요. 네. 꼭 염두에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도 좀 완화된다면서요? 예, 지금까지 다자녀 그러면 보통 이제 3명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다자녀 특공은 자녀를 셋 낳은 이상 소위 말하는 요즘 애국자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2명으로 낮아집니다. 사실 뭐 요즘 뭐 2명 낳는 집도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할 맞아요. 수도 있지만 그래도 3명 낳는 집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명만 돼도 이제 다자녀로 보고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 혜택을 주면은 보통 이제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이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서 뭐 도시근로자의 몇 % 소득을 넘으면 설사 내가 다자녀에도 넣지 못했는데 네. 앞으로는 자녀를 2명 낳으면 그 소득 기준을 일부 10% 정도 올려줍니다. 3명이면 더 올려주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소득이 조금 많아서 기준을 넘어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굉장히 이익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2부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 3번 식사를 하지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먹는 밥을 가리키는 뜻으로 하루하루의 끼니를 가리켜서 세끼라고 합니다. 또 끼니 걱정을 하다, 끼니를 거르다와 같이 끼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끼니는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을 뜻하고 그냥 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중에 3번의 끼니 또는 그 끼니 때를 가리켜서 삼시라고 해서요. 그는 삼시를 꼭꼭 찾아 먹는 사람이다 같이 말하곤 합니다. 삼시세끼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쓰는데 삼시세끼 이렇게 모두 붙여서 쓸 때가 많지만 이것은 한 단어가 아니니까요. 삼시와 세끼는 띄워서 써야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세끼를 굶으면 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가 있습니다. 사람이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란 뜻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지내더라도 여간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끼니 없는 놈에겐 점심 의논이란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작은 걱정을 가진 사람이 큰 걱정을 가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부정적이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개인 사욕 차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해야 되죠. 국민이 투표를 안 하면 되나.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니까 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나와 우리 동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오는 곳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고 동해안의 경우는 늦은 오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바로 일부 남해안과 제주 지역입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 이틀 동안 예상되는 강우량 20에서 80mm로 좀 많은 편입니다.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산지 안개가 자욱한데요.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쌓일 걸로 보입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산지도 마찬가지로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흐린 가운데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 영동과 남부 많은 곳은 40mm 이상 올 수도 있겠습니다. 경상권 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있습니다. 제주 해안과 전남 서해안에는 기상해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등 8도에서 15도로 중부지방은 많게는 10도 정도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시작했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 1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9도, 습도는 4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대파 때문에 망할 거라고 한 발언에 대해 난데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실패를 지적하며 부의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산협력 주요 6개국 주재 공관장 회의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조기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됐다는 논란 속에 정부는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측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철회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택시와 트럭 등을 들이받으면서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버스 회사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어제 오전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5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차량 3대와 잇따라 충돌한 건데요. 다중추돌 사고에도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지만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를 통해서 보니까 이랬습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1톤 트럭 옆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이받으면 멈출 법도 한데 사고 이후에도 버스는 멈추지 않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까지 덮쳐버립니다. 그 이후에 300m를 더 돌진해서 차량 2대까지 들이받은 후에야 그제서야 멈춰섰는데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트럭은 거의 반쪽이 난 상태였고 승용차는 완전히 전봇대에 끼어서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술을 마시진 않았고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의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당시에도 버스 기사는 조정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승객들에게 차가 지금 지그재그로 막 날뛰니 일단 뭐든지 잡으시라고 서둘러 알리는 모습들이 다행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내버스는 지난 2022년에 출고된 전기차였는데요. 경찰은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또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인데요. 미추홀구 승악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가 도로변 신호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택시는 먼저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맞은편에서 대기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후 그 승용차가 밀리면서 버스와도 부딪히면서 연쇄적으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승객은 숨졌고 60대 남성 택시기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승용차와 버스 탑승자 중에서는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택시기사는 음주나 마약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당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을 때 기사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따라서 택시기사가 회복하는 대로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울산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크레인을 지지하던 보조 크레인들도 보시면 엿이 휜 것처럼 꺾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일어난 일입니다. 울산 온산항의 정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 1기가 갑자기 무너졌는데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천둥 소리처럼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네. 무너진 크레인은 화물 컨테이너들을 선박에 싣거나 나르는 안벽 크레인입니다. 높이는 한 65m, 무게는 35톤 규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천둥 소리가 날 법한 무게이기도 하죠. 사고 당시 현장에는 크레인 보강 작업을 위해서 보조 크레인 차량 3대가 붙어 있었는데요. 주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보조 크레인 한 대의 작업용 바구니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도 함께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약 20분 만에 60대 작업자 1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를 했고 그 후 1시간 뒤에는 50대 작업자도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터미널 관계자들에 의하면 안전장치는 하긴 했는데 별 의미가 없는 장치들로 형식상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원청인 터미널 운영업체는 상시 근로자 약 30인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인데요.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관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여객기 안에서 1년 만에 또 실탄이 발견됐다고요? 맞습니다. 1년 만입니다.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인천발 밀라노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작업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좌석 아래 바닥에서 9mm 구경의 수렴용 실탄 한 발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날 새벽 태국을 출발해서 인천을 경유하던 중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실탄을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실탄 발견 직후에 기내 보안 검색을 진행했지만 다행히 다른 위험물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는 수색 과정에서 1시간 반가량 이륙이 지체됐었고 이날 낮 1시 40분쯤 밀라노로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긴 했는데 입국 시 별도의 보안 검색을 하지 않고 세관 검색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안 검색이 비행기 내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치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출국할 때만 실시하는 공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한국항공보안학회장도 비행기에서 세관 신고 등 입국 서류를 안내할 때 한국에서는 총기나 실탄 소지가 불가능하니까 자진 반납해달라는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까지요. 인천공항에서 실탄류가 적발된 거는 1년 전보다도 80%나 늘었고요. 적발되는 승객은 주로 총기 보유가 허용된 미국 국적의 승객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탄 반입이 금지되는데 규정을 제대로 몰랐거나 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거죠. 대한항공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된 거는 이번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mm 실탄 2발이 발견이 됐었는데 당시 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한 발을 발견해서 승무원에게 건넸지만 당시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이 승무원이 실탄을 쓰레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문제가 없다고 보고는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활주로까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실탄이 발견된 좌석 인근에서 다른 승객이 또 다른 실탄을 발견하면서 승무원에게 또다시 알렸고 그제서야 승무원은 기장에게 보고를 했고 더 강화된 안전과 보안 관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면서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고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송환 문제를 놓고 반전이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결정이 바뀌고 있는데요. 애초에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번 주말이죠. 권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었는데요.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알아본 결과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 한 국가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복수의 국가가 요청을 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법원이 이 권한을 넘어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검찰 요청에 따라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래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은 보류된 거고요.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정 기한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권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 씨는 현재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권도영 씨는 오늘 출소한 뒤에 한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자유롭게 원래는 지냈어야 했는데 어제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바로 외국인 수용소에 이송이 됐고요. 이곳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의 마음은 더 애탈 텐데요. 빠른 결정,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3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이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불이 난 곳은 전체 380여 가구 중 78가구가 거주하는 동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2시 56분쯤 13층짜리 아파트 9층쯤에서 불이 났고 맞은편 아파트 주민의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지만 이 불로 집안에 거주하고 있던 이모 씨와 아들, 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씨는 끝내 숨졌고 두 자녀 역시 중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게 도착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이날 오전 3시 6분쯤에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오르막길을 따라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6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고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끝에 약 7분 뒤에 소방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도 주차구역 밖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소방차는 사고가 난 건물 공동 현관 앞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뒤늦게 차량 주인이 차를 옮겼지만 이미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쪽문 계단을 통해서 현장으로 진입한 뒤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현장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다시 찾은 현장에는 여전히 차량 5대가 이 오르막길 노면에 표시된 소방차 전용 구역을 차지한 채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입니다.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부수는 등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약 6년간 실제 주차된 차량을 강제 처분한 사례는 불과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강제 처분 훈련은 2022년에 약 4,000회나 했고요. 지난해는 5,300회나 실시를 했는데요. 훈련만 할 뿐 현장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보니 사후 처리 과정의 행정적인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강제 처분이 면책되려면 소방당국이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시달릴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시민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조치이다 보니까 각종 민원과 또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긴급 출동이 언제든 있을 수 있으니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청취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영화 파묘가 올해 첫 천만 영화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파죽지세 흥행 돌풍의 영화 파묘가 올 들어서 처음이자 한국 오컬트 영화로서는 최초로 천만 영화에 등극을 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상망을 보시면 영화 파묘가 지난 24일입니다. 61만 8,055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주말에 박스오피스 1위를 드디어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020만 9,062명입니다. 지난 연말 1,000만을 돌파한 서울의 봄보다도 하루 빠른 속도고요. 범죄도시 3과도 타이한 기록입니다. 역대 32번째 천만 영화이자 한국 영화로서는 23번째 기록이죠. 장 감독은 이 작품을 위해서 무속인, 풍수사 그리고 장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무려 2년 가까이 그들을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집필했는데 그만큼 그 생생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여도 비수기에 개봉을 해도 잘 만든 영화라면 얼마든지 흥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준 겁니다. 파묘는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현지 개봉 한국 영화 흥행 1순위에 올랐고요. 베트남에서는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고 대만에서는 일주일 만에 약 12억 원의 흥행 수익을 찍었습니다. 해외 영화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이어서 홍콩 국제영화제, 우디네 극동영화제에 초청이 됐습니다. 내달 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에는 경쟁 부분에도 공식 초청이 됐는데 참고로 이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는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로 꼽힙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흥행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박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OTT 드라마 성난 사람들인데요. 이 원제목은 비프, 그러니까 소고기라는 뜻이지만 네. 다툼, 갈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제목으로 화가 많은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블랙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왜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드라마로 알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네. 또 해외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면서 이 작품을 보지 못한 분들도 이름은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이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미국
이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녀주연상을 포함해 8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 뉴욕타임즈는 성난 사람들이 거의 에미상을 싹쓸이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 주연을 맡은 스티븐 연은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비롯해서 배우들의 배우상이라고 불리는 미국 배우조합상 남우주연상까지 수상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네, 어떤 작품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줄거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성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도급업자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자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면서 에너지를 막 고갈해 가는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첫 장면부터 인상적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 데니는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환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영수증이 없어서 환불을 거절당하고 또 자꾸 이렇게 환불하면 안 된다고 점원에게 핀잔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왜 이렇게 핀잔을 받냐면 이게 벌써 3번째 환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막 상한 상태로 주차장에 나왔는데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날 뻔합니다. 이때 이제 상대 차주가 여자 주인공인 에이미인데요. 이 두 차량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에이미는 고급 차량을 타고 데니한테 굉장히 과하고 또 무례하게 경적을 울리는데요. 그러다가도 이제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창문으로 손을 빼고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서 손가락 욕까지 날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본 데니는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에이미 차를 추격하는데 또 차가 너무 좋은 차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이제 약이 오른 데니는 에이미의 차 번호를 막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또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렇게 딱 한 번 화가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주고받게 되거든요. 이 집에 돌아간 데니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에이미의 차 번호를 막 유료 정보를 검색을 해서 집을 알아내요. 네. 그리고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니는 에이미한테 서로 얼굴은 모르니까 자신이 도급업자인데 이제 집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을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호의를 베푼 척 집으로 가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화장실하고 집 바닥 카페트에 소변을 보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서 소변 테러를 하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네.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에이미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남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총을 들고 따라 나서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을 막 주고받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전개인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라면 화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순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몇 날 며칠 상대의 정보를 찾고 네. 굳이 막 찾아가서 복수하고 이런 수고를 감수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성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두 사람 모두 성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첫 장면 말씀드릴 때 데니가 어떤 물건을 환불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좀 의미가 있는 장면인 거예요? 네. 이게 데니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그 데니가 환불한 물건이 사실 화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물건인데 네. 고민 끝에 다시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환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3차례나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니한테 환불은 좀 살겠다는 의지였는데 그걸 가지고 점원이 핀잔을 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에이미도 다를 것이 없는 게 잘 살고는 있지만 이제 남편이 예술가인데요. 문제는 그 남편이 자유로워도 정말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 뭐 현실적인 문제, 양육 문제를 혼자 다 감당해야 되고 또 부모님과 관계도 좋지가 않아서 굉장히 현실에서 진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저마다 뭐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분석해볼 인물의 심리는 뭔가요? 오늘은 스트레스로 많은 에너지가 고갈될 때 자제력을 잃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난히 바쁘고 또 정신없고 힘이 드는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좀 바쁘면 별일 아닌 거에도 좀 화가 나게 되고 예민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초인적인 에너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는 이런 정신적 에너지를 자아 고갈 이론을 통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인간의 통제력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휴대전화 배터리처럼 내가 이미 방전이 된 상태라면 전화기가 꺼지는 것처럼 정신도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와 노력으로 전화기를 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자아 고갈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평소에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제력을 잃을 때가 종종 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인간의 통제력은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네. 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통제,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든 그런 저명한 연구자인데요. 재미있고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실험 오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겠죠. 네. 그리고 대기 장소 바로 옆에서 엄청 달달하고 막 고소한 냄새를 풍기면서 쿠키를 계속 굽기 시작을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괴로워요. 네, 그렇게 이제 참가자들을 진 빠지게 만들어 놓고는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그 맛있는 냄새가 나던 쿠키를 먹으라고 주는데요. 이제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는 거예요. 무요? 우리가 아는 그 채소무요? 네. 생물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무실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 몇 시간 동안 굶은 상태에서 또 대기하면서 되게 그 달달한 냄새를 맡고 참으면서 견뎠는데 이제 생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럼요. 아무튼 그렇게 두 집단에게 간식 타임을 주고 나서 진짜 실험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한붓 끓이기 과제를 주고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포기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 한붓 끓이기 과제는 우리가 별 모양 그릴 때 한 번에 그리잖아요. 네. 이것처럼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림을 완성시키는 과제인데 사실 이 실험에서 제시한 그림은 절대 펜을 떼지 않고는 완성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한 거죠. 실험이 가혹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고프게 만들고 막 심신을 지치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의지력을 가지고 다음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본 실험이었는데요. 결과는 예상하셨겠지만 물을 먹은 집단의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과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미 고갈이 돼 있다면 좀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운전하다가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 에이미하고 데니 사이에는 악감정이 생길 만큼의 그런 사연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자신의 삶에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서 통제력을 잃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통제력을 잃었는데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게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저는 저 같으면은 힘이 빠져서 복수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지치면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약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술, 알코올이거든요. 네.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알코올로 자제력을 잃은 사람들한테 술 마시면 개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알코올은 진정제일까요? 각성제일까요? 술을 마시고 나면 좀 그 슬펐던 기분이 더 증폭되기도 하고 하니까 각성제 아닐까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알코올은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술 마시면 기절하듯이 잠이 들기도 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과격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시면 그렇게 각성되는지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뇌는 언제나 이제 우리를 통제하는 데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한 사람처럼 되고 더 침착하게 굴려고 하고 이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통제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억누르는 기능을 알코올이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진정해야 하는 기능을 또 진정시켜서 역으로 흥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이고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디폴트 값인데 이걸 이성적으로 통제하면서 에너지를 쓰다가 통제 기능이 이완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평소에 좀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면 자제력을 잃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의지나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의지력을 보통 근육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근육도 운동하면서 점점 발달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의지력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운동하는 거랑 같은 원리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통제를 연습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이야 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이런 너무 사소한 목표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게으르고 의지력이 진짜 바닥인 사람인데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네. 그러면 또 역시 나는 의지력이 약해. 안 돼. 이러면서 포기를 하게 될 텐데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뭐 이불 펴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았던 게 습관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의지력이 조금 향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의 과제가 자신에게 어렵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사소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다른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그렇게 습관의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 나도 모르게 의지력도 조금씩 향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스트레스로 인해서 통제력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착한 사람 혹은 좀 네.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에이미하고 그 데니의 남동생인 폴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폴이 데니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은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해요. 자기 자신만 빼고요.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으면서 살아간다고 믿는데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한 희생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의 장면에서 치열하게 에너지를 쓸수록 결국은 쉽게 자제력을 잃고 또 이 피로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공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고 나를 먼저 돌볼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소진이 아닌 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 성난 사람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신고은 작가가 따뜻한 처방해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성소희 두 번째 달의 태평가. 네, 성소희 두 번째 달의 태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720님 아이 셋까진 맞벌이 아빠입니다. 둘째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셋째 출산 이후로는 화가 나면 참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이나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저를 발견하곤 하는데요. 횟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배우자의 무관심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통제력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일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면 네. 통제력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없어지게 돼서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욱욱하게 화가 될 나요. 수밖에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자의 무관심 때문에 좀 힘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아내분도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그 수준이 다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누군가한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듬어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나에게 떨어져 있는 그 에너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통제력을 쓸 때 우리 뇌에서 사용하는 그 먹이가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당이에요.
우리 힘들면 당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근데 사실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싶고 이럴 때 네. 초콜릿 같은 거 바로 먹어주는 거 사실 되게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먹으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금 가라앉혀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너무 고조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엄마 아빠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놔두고 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감정이 점점점 고조되니까 너무 화가 날 때는 방에 들어가 있다가 화가 풀리면 나오겠다라든지 잠깐 밖에 나가서 10분만 걷고 오겠다. 이렇게 둘만의 규칙을 좀 정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뭐 이런 조언보다요. 네. 제 입장에서 들어도 초콜릿을 먹어라가 맞아요. 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전혀 조언이신 것 내 같네요. 입장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그럼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6369님,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접하면 화가 나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통제력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하셨어요. 네, 이거는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막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로 한정해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거에 같이 화내줄 수 있는 것 네. 이것도 이제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함께 분노해 주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같이 분노해 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감정이 이제 조절이 안 돼서 내가 지금 화가 나면 그 사회에 대해 화를 내야 되는데 막 엉뚱하게 옆 사람한테 화를 낸다든지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너무 이제 막 올라오고 뭔가 좀 누그러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이요? 네. 이 화가 났을 때 자기의 표정을 보질 못하잖아요. 네. 근데 거울을 딱 보면 이게 추하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는 사실 나를 지킬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감정이지만 그게 나쁘게 표출되지 않게 통제하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한 120년 전쯤 옛날 우리나라 카페 풍경을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즘 그 커피 파는 업소를 카페라고 거의 통일해서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잖아요.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무슨 방앗간, 무슨 인쇄소, 예, 무슨 정류장, 무슨 옥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커피 전문점인 맞아요. 거죠. 예. 12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커피 음료를 판매한 초창기 업소들도 이름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 약간 복습을 좀 해볼 텐데요. 1899년 홍릉 전차역의 조선인 윤용주가 그 다가와 커피를 파는 가게를 열었는데 영어 이름은 리프레시먼트 룸이었고 뜻은 다과점이죠. 네. 그런 가게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풍습이 주인 이름을 앞에 붙여서 그냥 윤용주 다과점이라고 아마 불렸을 거예요. 네. 예, 알려진 두 번째 커피 가게는 1900년 11월에 송교 지금의 광화문에 생긴 청양관이었고 이 집 이름은 가피차 파는 집이었죠. 뭐 그다음에 등장한 것이 끽다점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1908년 10월에 대한의원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낙성식에 등장한 끽다점을 소개하면서 이 끽다점이 정식으로 입주한 가게가 아니라 낙성식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끽다점이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일자만 했었는데요. 며칠 전 제가 자료를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던 일본어 신문인 조선신문 1928년 10월 19일자에 보니까 이때까지도 대한의원 끽다점이 영업 중이었어요. 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당시 일본 여배우 요시코 오사카가 경성에서 하는 관극
관람권 판매소 명단이 나오는데 대한의원 끽다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대한의원 낙성식을 기념하여 문을 연 끽다줌이 임시가 아니라 정식 끽다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908년에 문을 열었던 끽다점이 1928년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당시에 끽다점이 꽤 잘 됐다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일본의 초창기 끽다점들 쉽게 망했거든요. 이것과 정말 대조가 되거든요. 20년간 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단하죠. 이것은 오늘 이제 처음 공개하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후 이 끽다점이 뭐 언제까지 영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인이 바뀌었는지도. 네. 이렇게 다과점, 뭐 가피차 파는 집, 끽다점 이런 이름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카페죠. 예, 첫 카페는 역시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1911년 가을 남대문 3가 쪽에 있던 서양 음식점 청목당 3층에 있던 카페 타이거였습니다. 초기에 커피를 파는 업소 이름이 다양했네요. 네네. 뭐 이런 이름 이외에도 소공동 낭낭파라, 충무로의 가네보 후르츠 팔러처럼 영어 팔러를 쓰기도 했고 네. 명동에 있던 명치제과처럼 제과점이라는 이름을 쓰는 베이커리 카페도 유행을 했었죠. 뭐 백화점 식당에서도 커피를 판매했는데 별도의 이름이 없이 그냥 땡땡땡 백화점 식당이었습니다.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있던 미스코시 백화점 식당은 1907년에 개업과 동시에 커피를 팔았어요. 일제강점기에 커피 맛집 3개를 꼽자면 방금 얘기한 명치제과, 미스코시 백화점 식당 그리고 가네보 후르츠 팔러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충무로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카페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럼 언제부터 카페라고 불린 거예요? 네, 1910년대에는 이제 끽다점이라는 이름이 많았고 카페라는 이름이 서서히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920년대에 들어서는 카페라는 이름이 뭐 우후죽순처럼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에 다방이 등장을 하죠. 뭐 이외에도 사실 다실, 뭐 다원, 살롱 등도 함께 그 당시에 쓰였다고 해요. 오늘은 1910년대와 1920년대 이들 다양한 이름의 커피 파는 업소들 풍경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과는 또 얼마나 다른 풍경이었을지 궁금한데요. 네네. 먼저 북촌에 세워진 첫 카페를 소개하려고요. 일제강점기에 청계천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우 남쪽인 명동, 충무로, 소공동, 회원동 등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고 네. 예, 북쪽인 종로 일대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서양인들은 주로 정동에 살았고 중국인들은 청계천 이가에 있던 수표교라는 그 다리 일대에 모여 살았어요.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이라서 초창기 카페들은 주로 남촌 쪽에 많이 생겼는데 1914년 6월 8일에 북촌 쪽에 카페가 등장했다는 첫 소식이 매일신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네. 지금의 탑골공원. 당시에는 이름이 중앙공원이었는데 이곳에 탑다원 혹은 카페 파고다라는 이름의 끽다점이 문을 엽니다. 신문 기사에 보면 이 업소 이름이 같은 기사에서 카페, 끽다점, 다원이 3가지로 동시에 쓰였어요. 이런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업소 이름의 차이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섞어서 썼다는 얘기겠죠.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카페 파고다의 개업 이유입니다. 이 카페 주인은 무슨 이유로 카페를 북촌에 열었을까요? 글쎄요, 뭐 카페 차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처럼 커피를 좋아하거나? 예, 그런 이유가 보통이죠. 예, 물론 속으로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신문에 실린 이 개업 이유가 좀 특이했습니다. 매일 신보에 난 기사를 보면 이 카페를 낸 사람은 남대문 3가에 있던 그 청목당 요리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청목당은 직원을 일본인만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카페 파고다를 세운 사람은 일본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카페를 세운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조선 요리계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뭐 요리에 굉장한 자신 내지는 포부감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카페를 세우면서 혁명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까지 썼잖아요. 흥미로운 건 2번째 이유죠. 뭐냐 하면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요리점,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던 청목당과 또 다른 일본인 요리점에서 조선인 고객에게 불친절했다. 이런 점을 애통하게 여긴 자신이 조선인 고객들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카페를 여는데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네. 뭐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정치에서나 뭐 교육에서 조선인을 차별했다는 것은 뭐 역사책에서 많이 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차별은 이런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었죠. 뭐 나라가 망하면 겪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네. 일입니다. 이 카페 파고다를 세웠던 요리사가 일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에 분노를 한 거 보면 당시 차별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얘기죠. 어쨌든 카페를 차리는 이유로서 좀 특이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1890년대에 세워졌던 서울의 첫 공원으로 오랫동안 중앙공원으로 불렸던 이 공원이 어느 순간 파고다 공원이 되었다가 1991년에 탑골공원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 파고다 공원으로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없어요. 혹시 이때 문을 연 카페 파고다가 유명해져서 공원 이름에 파고다가 붙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조선인에 대한 차별 또 그것을 없애려고 일본인이 카페를 열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당시 다른 카페 풍경들은 또 어땠어요? 예, 당시에 유명했던 카페 중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대만 끽다점입니다. 대만 끽다점이요? 네네. 갑자기 왜 대만이 예. 등장하죠? 그게 약간 좀 의아하기는 한데요. 조선에 왜 대만 끽다점일까? 짐작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888년에 생긴 일본 최초의 끽다점을 소개했는데요. 이름 혹시 뭐 기억하시나요? 뭐 좀 신기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뭐 맛이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뜻 아니었어요? 네, 가부차관 일본어로는 네, 가이삭한 맛이 괜찮은 것인지 뭐 아닌지 잘 모르겠는 차, 네. 즉 가부차라 부르던 그 커피를 파는 집이었죠. 이 일본 최초의 커피집을 연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대만인이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커피 판매점인데 일본인이 아니라 대만 사람이 열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만인이 일본 최초의 카페를 열었을까요? 네, 신기하죠. 네. 이 대만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으로 이른바 반청운동, 즉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운동을 상징하는 정성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네. 이 대만 역사 교과서의 거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후손들이 청나라의 압박을 피해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역항 나가사키 쪽에서 주로 역관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통역관이죠. 그 후손 중에 정영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858년생이고 영어식 이름은 테이 AK죠. 이 사람이 미국 예일대학에 유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커피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등을 거쳐서 귀국을 하죠. 이 사람이 도쿄에 차린 게 가부차관이었죠. 네. 일본 커피 역사책에서 데이 AK가 대만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죠. 예, 가이사카는 몇 년 못 가서 문을 닫아요. 뭐 자금난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도 장사가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인들이 커피 맛을 즐기지 못했죠. 네. 아까 소개한 우리나라 초기 20년 지속한 대한의원 끽다점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이후 1890년대 일본에서는 대만 기사텐, 대만 끽다점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뭐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920년대 중반에 대만 끽다점이 경성, 즉 서울에 요란하게 등장을 합니다. 요란하게 등장했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대대적인 신문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만 끽다점은 1925년 5월 10일 본정 이정목 지금의 충무로 2가에 개업을 했는데요. 일본어 신문인 조선신문 1925년 5월 23일자에 첫 광고를 싣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6월 말까지 연속적으로 매일 광고를 실어요. 와. 그러다 1925년 7월에는 만화 형식의 광고를 싣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만화 형식 끽다점 그리고 일반 광고의 시초였습니다. 이듬해 4월까지 만화 형식 신문 광고를 계속 내죠. 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대적인 광고였습니다. 이 대만 끽다점 이후 카페나 다방 광고가 붐을 이룬다는 점에서 보면 이 대만 끽다점은 우리나라 카페 광고 어쩌면 그 광고 역사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자본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당시에 그럼 대만 끽다점 외에 다른 끽다점이나 카페들도 이제 신문 광고를 많이 하게 됐나요? 네, 이후에 신문 광고에 끽다점이나 카페가 꽤 나타납니다. 당시 신문에 실린 끽다점 이름을 한번 보면
뭐 경성에 있던 다리아 끽다점, 금강산 끽다점, 메가사 끽다점, 중천 끽다점, 후타미 테르무 끽다점, 그리고 부산 지역 신문에 등장하는 카페 런던, 부산 역전 끽다점, 카페 까모네, 뭐 다리아 끽다점, 천안에 있던 김갑순 카페, 원산의 승원 끽다점 뭐 이런 것들이 신문 광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중에 다리아 끽다점은 서울과 부산에 같은 이름의 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뭐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끽다점이나 카페 광고가 게재된 신문들이 있는데 이 신문들에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뭘까요? 시대가 시대니까 뭐 일본어로 된 신문 아니었을까요? 예, 뭐 맞습니다. 거의 일본어로 된 신문의 광고가 많이 실렸는데요.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가 늘어나면서 일본어 신문들이 많아졌죠. 경성신문, 조선신문, 조선시보, 부산일보 뭐 이런 신문들이죠. 이런 신문들의 카페 광고가 많이 실렸다는 것은 당시 카페의 주요 이용자가 일본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인들에게는 카페나 끽다점은 조금은 낯선 곳이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카페나 끽다점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의 카페처럼 이렇게 당시의 끽다점 메인도 커피였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예, 일본식 끽다점의 주인공은 커피보다는 음식이었고요. 일본식 카페의 주인공은 차나 커피보다는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끽다점과 카페에서 주인공이었던 음식이나 음료가 뒷전으로 밀립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무엇일까요? 글쎄요, 뭘까요? 예, 여급. 즉 웨이트리스가 빠른 속도로 이들 업소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뭐 처음에는 엿보이라고 불리다가 여급이란 이름을 거쳐서 웨이트리스로 불리게 됩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카페와 끽다점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네. 커피와 음식이 이들이 서비스에 밀립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산에 있던 카페 런던의 경우 1925년 그 신문 광고를 보면 시설을 확장하고 미인 여급 12명을 두고 영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카페에 여자 종업원이 12명, 뭐 규모가 대단하죠. 근데 대부분 일본인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일본에서 취업을 위해 조선으로 일부러 온 사례들이 많았죠. 이들이 커피를 나르는 일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손님을 끌게 되죠. 서비스라면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좀 걱정돼서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맞죠? 교수님? 네네. 네, 조심해서 소개를 네. 하겠습니다. 당시 표현으로 하면 첫째로는 에로 서비스예요. 에로틱한 서비스죠. 네. 은근하게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해서 사람을 좀 흥분시키고 음료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에 혹해서 마시지도 않는 커피나 술을 마구 시키게 하는 그런 장사 술법인데요. 네. 에로 서비스와 조금 다른데 당시 신문에 자주 등장하던 서비스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광학 서비스라는 건데요. 광학 서비스 뭘까요? 광학이라고 하면은 뭐 빛을 네네. 말하는 거잖아요. 네. 뭐 레이저 쇼 같은 거 하나요? 뭐예요? 예, 광학 서비스는 카페나 끽다점에서 요상한 조명을 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맞췄네요, 제가. 네, 비슷하죠. 실내를 어둡게 하고 일단 그다음에 붉은 등불, 푸른 등불을 켜서 손님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비싼 음료나 음식을 파는 거죠. 네. 이 광학 서비스라는 표현이 신문에 당시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재미네요. 뭐 또 다른 서비스도 있었나요? 네, 물론 혹시? 있었죠. 뭐 이런저런 서비스가 있었고 신문에서 사용하는 거의 통용되는 공식 명칭들도 있었는데요.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급한 문화는 일본으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이죠. 일본에서 1912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가 만든 풍조죠. 젊은이들이 서구식 자유를 꿈꾸던 시대였고 성적인 개방 뭐 이런 것을 외치던 시대입니다. 이런 풍조가 조선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1923년 가을에 관동 대지진, 3년 후인 26년 12월에는 다이쇼 천황이 죽어요. 그리고 29년에는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죠. 네. 일본의 소비 열풍이 갑자기 좀 주춤합니다. 일본의 카페나 끽다점도 열기가 좀 식어버립니다.
이런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 또 여기서 일하던 여성들이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죠. 일본에 지진이 나고 뭐 일본 천황이 죽었어도 조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흥을 즐기고자 하는 일본인들까지 조선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퇴폐 풍조가 조선에 만연하게 됩니다. 이런 퇴폐 풍조를 싫어하는 그 조선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다방입니다. 순수하게 커피만 파는 다방이죠. 이런 업소는 사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 후반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문화를 보고 일본이 1930년대에 들어서 커피를 주로 파는 커피 중심의 업소, 준끼샤라고 해서 준끽다점이라는 이름의 업소를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도 문화가 일본에서 조선으로만 흐르지 않고 조선에서 먼저 시작한 문화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다방 문화가 일본의 준끼샤라고 하는 즉 술이나 뭐 여고 웨이트리스가 중심이 아니라 커피가 중심인 순수한 형태의 차 마시는 곳 이런 형태의 업소 한국 조선이 먼저였다는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커피와 함께 차 같은 것도 판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커피 판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차도 함께 팔았어요. 대신 술이 없었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이상한 서비스를 하는 여급들도 없었던 비교적 순수하고 건전한 형태의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1910년대와 이 1920년대 초반의 커피 판매점 풍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 조선에 끽다점과 카페가 생겨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던 1900년대 초반 서양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당시에 커피를 어떻게 마시기 시작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